법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오히려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암암리에 더 거세지겠죠.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법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무척 많을 겁니다. 차별받았다, 정신적 고통받았다라고 주장만 하면 진정이나 소송 등 모든 분쟁의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부담하고 또 인권위 권한으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 그런 쟁투들이 벌어지겠죠. 사실 인간 남녀는 선악이 뒤섞인 피조물이고요. 그 최선의 인간에게도 악은 존재하죠. 이 법안이란 게 온갖 선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 존재가 그렇게 선한 존재만은 아니죠. 당연히 악용될 겁니다. 특별히 그 차별 사유 중에서 피해자 특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것들이 특히 아주 손쉽게 악용될 수 있어요. 예컨대 성별 중 제3의 성이라던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개념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 드러나는 어떤 표지, 자료 같은 걸 통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차별금지법 적용을 좀 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성소수자로 자처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오히려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난이 암암리에 더 거세지겠죠.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법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고용,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았다라고 주장만 하면 사용자가 차별 안 했어. 이런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정말 진짜 성소수자인가? 그 여부를 가리기 전에 부득부에 일단 우대부터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심지어 제3의 성을 선택하든지 이 이성애를 벗어버려서 이 땅에서 특혜받고 살자 그런 운동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별 중에서 제3의 성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그 구별 표지의 모호성은 정말 큰 문제죠. 이번 코로나 문제로 신천지 경우엔 교적부 제출해라 등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애썼죠. 그런데요. 그 제3의 성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개인적 삶에서 사사건건 개입할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아주 복잡한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이기심이나 그 차별 같은 권력욕을 좀 제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법률은 그것이 억누르려 했던 그 악을 오히려 더 키울 가능성이 컸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가 획일적인 차별 시정이란 이름으로 진정한 그 개개인의 인성을 억누를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요. 국가 권력의 강력한 엔진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아주 대표 논거인 모든 차별 사유마다 획일적인 구제 조치를 적용한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요. 아주 위험하기까지 하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서로 다른 생활 영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도 부작용과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 차별 사유마다 구제 조치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인권위 주장대로 차별 요소 간 수직화를 방지한다 하는 것은 동일 잣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를 동일 잣대로 금지하려는 참으로 무지한 논리죠. 그리고 차별 사유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 법률을 중첩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또 차별 구제 중에서 임시조치, 이행명령, 손해추정, 재량에 의한 배상 인정은 현재는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도의 유사 규정이 있고요. 소위 그 징별적 손해배상은 현행 개별적인 법률 중에서는 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 빼고는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익숙하지도 않은 그 영미법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차별 사유마다 그냥 획일적으로 다 도입한다. 그건 안 그래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분열과 반목을 초래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아주 극심한 대립과 투쟁으로 사회적 혼란과 진통을 거듭하겠죠. 결코 현명한 입법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 있겠어요. 일거리가 대폭 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안은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요. 인권위의 시정명령권, 또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매우 강력한 권한이죠. 정부의 5년 단위 차별 시정 기본 계획 수립이나 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장, 시도, 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다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재량이 전혀 없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인권위 개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은 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해서 수립해야 하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정책 시정도 그 인권위 의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행 결과 제출 요구권도 있어요. 사실 인권위 법률기관이거든요. 법률기관이 헌법기관인 국가나 지자체까지 자기 의도대로 끌어가는 거죠. 아주 최상위 국가기구로 격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권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현행 법률이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노동은 고용노동부, 성별은 여성가족부, 외국인은 법무부 이렇게 대상별로 이 관장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안은 모든 차별 판단 권한을 인권위로 딱 일원화해서 이를 모든 국가기관 우위에 두고 있거든요. 실상 인권위의 지나친 직역 확대, 권한 강화를 굉장히 도모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인권위는 조사나 권고기관인데도요,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인권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이제 재임을 했는데요. 심지어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안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진정당한 공무원을 무조건 징계부터 해버리는 사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전 생활 영역, 또 사인 분쟁까지 그 업무 범위를 대폭 이렇게 확대해서 권고를 뛰어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제 생각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잖아요.